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티븐 연은 자신의 정체성이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포라면 누구나 겪는 소속감에 대한 고민이었죠. 이에 대한 유명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한국인인가요? 미국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무려 90% 이상이 두 국가 중 한 곳을 고르지 못하고 나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부모님께 너는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젓가락질을 못하냐고 혼이라고, 밖에서는 외국인 같다고 거리를 두니 세상 사람 모두에게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일쑤이죠. 스티븐 연이 가장 존경하는 할리우드 배우로 꼽은 존조 역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10대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저에게 넌 미국인스럽지 않아 라고 말하고 부모님은 저에게 넌 한국인스럽지 않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게 매 순간이 혼란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스티븐 연 역시 5살 때부터 한국을 떠나 이런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있을 때와 학교에 있을 때 성격이 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양인은 외향적이면 안 되고 수줍음을 많이 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는데 이를 반복해 듣다 보니 성격도 이에 맞춰 바뀌어 갔다고 합니다. 시끄럽고 활발했던 아이는 점차 수줍은 아이가 되었죠. 당시의 사회적 인식 그대로 학교 생활을 할 때면 조용하면서도 친절한 이미지를 고수했는데 언제나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가 솔직하게 내면의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었던 곳은 집안과 한인교회 뿐이었죠. 부모님은 범죄율이 높았던 흑인 동네에서 미용용품점을 운영했습니다. 여느 한국인 부모가 그렇듯 부모님은 아들이 의대나 법대에 진학하기를 바랐죠. 스티븐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학 진학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며 그의 진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오늘날의 유명 코미디언인 조던 클래퍼입니다. 당시 그는 스티븐과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그의 코미디 공연을 본 스티븐은 이쪽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1년간 준비를 거듭해 조던이 속한 연기 동아리에 가입하고 심지어 졸업 이후에도 조던이 활동하고 있는 시카고를 향해 연극단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코미디 그룹의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결국 조던이 속해 있는 미국의 명문 코미디 극단인 세컨시티에도 합류했죠. 이곳은 스티브 카렐, 빌 머레이 등 전설적인 배우들을 배출한 역사 깊은 극단이며 현재까지도 미국의 3대 코미디 극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경험을 쌓아가며 스티븐 역시 선배들처럼 할리우드 스타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결국 그는 26살이 되던 해 배우 지망생들의 꿈의 도시 할리우드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 배역을 따낼 수 있었는데 바로 시트콤계의 전설로 남은 빅뱅 이론입니다. 이 시트콤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무려 12번째 시즌까지 방영된 초장수 시트콤인데다가 2016년부터 종방할 때까지 미국에서 모든 드라마와 시트콤을 통틀어 시청률 1위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시트콤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프렌즈조차 달성하지 못했던 대기록이죠. 이런 미국의 국민 시트콤에서 스티븐은 데뷔하자마자 대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15초 출연했습니다. Excuse me, I'm looking for Sheldon Cooper's apartment. Oh, I bet you're here to check out the room for rent. Yeah. Run away, dude. 비록 15초의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국민 시트콤에 얼굴을 비출 수 있었던 스티븐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배역을 늘려가면 언젠가 주조연급 역할도 할 수 있겠다며 말이죠. 그러나 보수적인 미국 방송계는 그의 부푼 꿈을 짓밟았습니다. 여느 날처럼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2분 분량의 독백 연기를 훌륭히 해낸 스티븐에게 심사위원들은 칭찬을 쏟아내더니만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했던 연기를 전부 어설픈 아시아인 발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보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2010년대 전까지만 해도 할리우드에서 아시아인을 캐스팅한다고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흔했습니다. 어설픈 영어 발음은 물론 외모 역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 아시아인을 캐스팅하지 않고 백인이 아시아인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에 나오는 이 일본인 캐릭터인데 누가 봐도 백인 배우가 분장한 티가 팍팍 나죠. 이런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은 세월이 흐르며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소룡, 성룡, 이연걸 등 홍콩 배우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며 아시아인은 무술인이라는 또 다른 편견이 생겨버렸죠. 성룡도 처음 할리우드에 진출했을 당시 여러 토크쇼에 초청받아 들뜬 마음으로 출연했는데 하나같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격파나 무술 시범만 시켜 진절머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에는 한국인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2008년 스피드레이서에서 조연을 맡으며 할리우드 진출을 했던 비는 캐릭터의 직업이 레이서임에도 불구하고 전형
전형적인 동양식 무술을 펼쳐야 했으며 심지어 이 브릿지 염색머리도 미국에 사는 동양인들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과거 미국에 이민 온 동양인들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머리 전체를 염색하는 것은 비쌌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손님들이 쓰고 남은 염색약으로 자식들을 부분만 염색해주곤 했었죠. 이런 문화가 있었다 보니 어느덧 동양인의 이미지로 굳어져 버린 셈입니다. 2012년에 개봉한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배두나가 하고 있는 이 헤어스타일도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빅히어로의 한국인을 베이스로 한 캐릭터 역시 보라색 브릿지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스티븐은 할리우드에서 내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이런 편견 덩어리들밖에 없는 걸까 하며 크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븐이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바로 아시아인만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에서 인생 캐릭터를 따냈기 때문이죠. 이때 스티븐이 배역을 따냈던 드라마가 바로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워킹데드입니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시즌 1부터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더니 시즌 5에 이르러는 역대 케이블 드라마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수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드라마계의 역사를 썼죠. 스티븐은 이 드라마에서 주연급 비중의 한국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황폐한 좀비 세계에서 주인공급으로 활약하며 미국 매체 속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모조리 부셔버렸죠. 쾌활하고도 상냥해 주변을 잘 챙기는 데다가 여러 역경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리더적인 면모, 게다가 신체 능력도 발군이어서 빠른 속도와 전투력까지 갖췄죠. 일례로 시즌5에서는 70마리의 좀비를 해치워 캐릭터들 중 가장 많은 킬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그야말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들은 다 때려 넣은 만능 캐릭터에 가까웠죠. 불과 몇 달 전에도 그동안 워킹데드에 등장한 모든 캐릭터들을 대상으로 인기 투표를 하기도 했는데 60여 명의 캐릭터들 중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는 러브라인 또한 한몫했죠. 워킹데드 시리즈의 히로인이라 할 수 있는 매기와의 애틋한 연인 관계는 살벌한 세계관 속에서 희망과 밝음을 상징했습니다. 이들의 로맨스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시즌 7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역대 TV 드라마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방송에 나온 연인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죠. 그런데 이렇게나 달달한 연인이었던 이 둘이지만 첫 키스를 하는 순간 스티븐의 표정만큼은 대중들에게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었죠. Now, Steven, let's talk about your technique. 한 댓글에서는 이 캐릭터의 자상한 성격을 비춰봤을 때 키스를 하는 순간에도 좀비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해석까지 있었죠. 워킹데드의 방영 이후 스티븐의 인기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TV 광고에도 멋진 수영 선수로서 출연하고 온갖 유명 토크쇼에서 출연 요청이 난무했죠. 이 시기 스티븐은 미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알렸는데 코난쇼에서는 판문점을 비롯해 한국의 명소들을 방문하는 에피소드에 출연하기도 하고 찜질방 문화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스티븐이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라는 신세계를 알렸듯 저도 여러분께 신세계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제작에만 3주가 걸렸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인력과 자료가 많이 들어가서 스폰서 광고 없이는 제작비 감당이 어렵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광고 한 번만 봐주세요. 혹시라도 인터넷 보안과 빠른 VPN 서비스에 관심 있으시다면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알려드립니다. 클릭 한 번으로 악성 파일 자동 차단이 필요하셨던 분들, 나의 인터넷 기록을 유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 내가 봤던 물건만 계속 띄워주는 성가신 팝업을 없애버리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기존의 1개월 무료 추가가 아닌 무려 4개월의 무료 기간을 추가해드립니다. 단 하나의 계정으로 6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30일 내 환불 보증을 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한 달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저희 추천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끝은 있는 법. 스티븐은 드라마의 스토리상 시즌 7을 끝으로 워킹데드에서 하차하며 그의 분신이자 은인 같은 캐릭터 글렌과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글렌의 하차는 역대 TV 드라마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시청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숱한 시청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보다도 더 인기 있던 그를 하차시킨 제작진의 결정에 대중들은 크게 분노하며 드라마를 떠나갔죠. 글렌이 떠나기 전에는 1100만 명이었던 시청자 수가 다음 시즌에는 700만 명대로 확 줄어들더니 10번째 시즌에 이르러는 200만 명
시청자대로 반의 반으로 줄었죠. 워킹데드는 올해 11월 12번째 시즌을 끝으로 완결이 된다고 합니다. 워킹데드에서 하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븐은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 역시 이민 가정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듯 한복을 입고 찍은 웨딩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이둘은 연애 초기부터 잘 통했고 스티븐이 본격적으로 배우 생활을 하기 전부터 사귀어 무려 7년이나 연애를 했습니다. 스티븐 생애 두 번째로 사귄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사귄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에 스티븐은 배우의 꿈을 쫓아 할리우드로 향했고 이때부터 이둘은 오랜 세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차로 29시간에 달하는 거리였죠. 워킹데드의 촬영지인 애틀란타로 옮기고 나서는 좀 더 가까워지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11시간에 달하는 장거리였습니다. 이들의 결혼식 때는 앤드류 링컨, 원리사 맥브라이드 등 워킹데드의 출연진들도 다수 참석해 이들의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결혼 이후 스티븐은 쏟아지는 할리우드에서의 러브콜을 마다하고 한국 영화를 택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봉준호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옥자였죠. 여기서 한국계 미국인을 연기해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계의 하나의 거대한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넷플릭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는 생소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상륙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던 데다가 옥자 개봉 전 넷플릭스의 월 이용자 수는 지금의 1000만 명에 비하면 고작 1%에 불과한 10만 명이 전부였죠. 그런데 옥자의 공개 이후 단 2주 만에 한국 넷플릭스 이용자 수는 2배로 급증했고 이 성공으로 인해 이후 넷플릭스는 킹덤, 인간수업 등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계속 이어져 결국 작년에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꽃을 피웠죠. 옥자는 지금에 와서 봐도 출연진이 어마무시한데 설국열차에서도 봉준호 감독과 호흡을 맞춘 바 있던 틸다 스윈튼이 1인 2역을 연기했고 제이크 질레날도 조연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스티븐은 이 영화에서 밉상 같지 않은 밉상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초반에는 일부러 거짓 통역을 하는 등 악당 같은 짓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죄책감에 휩싸이다 개과천선하는 입체적인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실제로 봉준호 감독도 스티븐 연을 캐스팅한 이유를 거짓말을 잘하게 생겼으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얼굴을 가졌다라고 말했죠. 스티븐은 아직까지도 이 말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과 스티븐의 인연은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이자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 미키 7의 출연이 확정됐죠. 이번에도 틸다 스윈튼이 출연 예정이며 최근 더 배트맨으로 각광받은 로버트 패틴슨, 헐크 역으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와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옥자 이후 스티븐은 한국 영화계에 더욱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듬해 미스터리 영화 버닝에서 유아인과 공동 주연을 맡았죠. 영화가 전개될수록 미스터리하면서도 섬뜩한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에게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생애 처음으로 교포 역할이 아닌 모든 대사를 한국어로만 소화해야 하는 온전한 한국인 설정의 캐릭터였기 때문이죠. 처음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 감사하긴 했지만 한국어가 어설픈 내가 이 캐릭터를 연기했다간 폐를 끼칠 것 같아 출연을 한참 동안 망설였다고 합니다. 결국 배역을 받아들인 스티븐은 친구에게 한국어 발음을 녹음해달라고 부탁해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이를 듣고 외우는 방식으로 대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크레딧에서도 생애 최초로 스티븐 연이 아닌 연상엽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이름을 올렸죠.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으나 해외 매체들에게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칸 영화제 출품작 중 최고 평점을 받기도 했으며 일부 매체에서는 칸 영화제 역사상 역대 1위의 평점을 이 영화에게 수여하기도 했죠. 스티븐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 영화계 역사상 최초가 되는 한 타이틀을 달았죠. 바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는 역대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것입니다. 90년이 넘는 시상식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었죠. 아쉽게도 더 파더에서 치매 환자를 연기한 원로 배우 안소니 호킨스에게 밀려 최종 수상에는 실패했는데 이때 안소니 호킨스의 나이는 무려 84살로 역대 연기상 부문 최고령이었습니다. 그래도 스티븐은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스티븐에게 역사를 쓰게 한 이 영화는 바로 미나리였습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가족의 이야기였죠. 한국계 미국인인 감독이 자신의 유년 시절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리얼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것으로도 유명한 영화이죠. 윤여정 또한 처음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진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느꼈던 건 스티븐의 초반부 직업 설정. 이 캐릭터는 이민 초창기 병아리 감별사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을 갖게 되는데 이 작업은 실제 감독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가졌던 직업이었습니다. 병아리 항문과 날개 모양의 미세한 차이만 보고도 3초
안에 빠르게 암수를 구별하는 직업이죠. 손이 큰 서양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손이 작고 일속도도 빠르며 성실했기 때문에 80년대 미국 이민자들 중에서는 병아리 감별사로 일한 한국인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스티븐은 버닝에 이어 이 영화를 찍으며 또 한 번 언어적인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영어를 못하는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가 맡은 캐릭터는 이제 막 이민을 온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것은 물론 발음까지도 콩글리시스럽게 했어야 했습니다. Korean people? Big city? 스티븐은 미나리에서 이 캐릭터를 연기하며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미국 문화에서 자란 자신과는 달리 한국식 마인드를 가진 아버지와는 커가면서 공감대를 점점 잃어갔었는데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에 이민 온 이 캐릭터를 연기하며 낯선 미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야 했던 아버지의 삶을 비로소 이해했다고 합니다. 스티븐은 부모님과 함께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끝나자 그의 아버지는 스티븐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부자가 함께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드디어 저희도 60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한 표 부탁드립니다. 요청 인물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